안녕하세요. 세계사탄책 민주주의 이야기 황시경입니다. 1차 세계대전은 인류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미증유의 전쟁이었습니다. 총력전이자 현대전이면서 전사자가 무려 1,0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조금씩 확대되던 민주주의는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와 독일의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또 한 번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부터 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승전국가와 패전국가의 운명이 어떻게 보면 역사를 또 한 번 가르는 그런 분수령이 되고 있는데 1차 세계대전 직후의 그 상황을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던 대로 1차 세계대전은 처음에 그 시작은 완전히 땅 따먹기 경쟁, 그렇죠. 그 제국주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미국이 참전하면서 성격이 좀 이제 분명한 쪽으로 정리가 돼가서 민주주의 국가들과 네. 그다음에 여전히 이제 왕정이나 제정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비민주주의적인 국가의 대결로 이게 구도가 이제 짜여지게 됐죠. 그리고 그 구도대로 좀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국가들의 승리로 이 전쟁이 끝나면서 네. 비록 전장은 유럽에 국한됐지만 유럽 지역에 좀 더 이제 민주주의가 확산되는 그런 그 외적인 모습은 띄었어요. 네. 실제로 그 이전에 있었던 제국주의적인 질서, 그러니까 식민지를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이 본국의 안정을 꾀하는 이런 질서 자체는 거의 흔들리지 않은 채로 이렇게 갔던 거죠. 그런데 아마도 이 독일의 막대한 배상금을 물렸던 것이 네. 결국 그 1차 대전 후에 안정된 번영된 세계의 기약을 좀 깨뜨리는 위험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네. 전후협상이 평화적으로 유화적으로 됐으면은 사실 그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컸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승자의 입장을 강조해서 패자였던 독일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압박을 가하면서 독일 사람들의 원한을 샀고 이것이 결국 히틀러의 집권으로 이어지면서 2차 세계대전이라는 아주 큰 비극이 일어난 셈이죠. 역설적으로 오히려 민주주의 체제가 위기에 빠지고 독재 체제가 더 득세하게 됩니다. 네.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1922년에 이탈리아에서 베니토 무솔리니라는 인물이 검은 셔츠를 입은 사람들, 청년들을 이끌고 로마 진군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합법 정부의 기능을 정지하고 독재 정부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폴란드에서는 비록 건국의 아버지였지만 어쨌든 간에 그 피우드스키라는 인물이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으로서 국가 수반으로서 거의 정권을 쥐는 독재 체제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독일에서 네. 히틀러가 집권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그 옛날 분들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러니까 스페인, 그러니까 에스파냐에서도 내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합법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성립한 공화정부를 프랑코 장군이라는 보수 우파 세력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공화정부를 무너뜨리고 또다시 1936년부터 독재정부를 세우게 되죠. 네. 이렇게 거의 모든 유럽이 영국과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가 다 독재체제로 치닫게 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사실은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던 영국, 프랑스의 영향력이 오히려 축소되고 네. 그에 반발하는 독재 세력과 독재 체제가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이 제1차 세계대전의 역설적인 결과였다고 할 수 있죠. 네. 뭐 전쟁의 피해도 워낙에 막대하고 이 전후 복구라는 게 사실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인데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이 이제 1929년에 발생한 대공황이 아닐까 싶어요. 네, 예. 1929년 10월 24일 뭐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리는데요. 주식시장이 완전
대폭락. 예, 네. 대폭락을 한 거죠. 독일의 경우는 사실 안 그래도 그 막대한 전쟁 배상금 때문에 막 경제가 파탄날 지경이라고까지 했었는데 예. 이 경제 그 대공황을 맞은 그 이후의 사태는 어땠습니까? 예, 그 경제가 무너지면서 그 이른바 그 극단적인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 네, 네.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거의 이제 떨어지면서 종이 조각이 되는 상태인데, 뭐 많은 일화가 있죠. 뭐 익숙한 일화로 우표 한 장을 사기 위해서 손수레로 돈을 끌고 가져가서 가야 되는. 예, 하는 것. 네. 그 예전에 어떤 만화에서 봤는데 사실 그 이 직후에 대공황을 맞은 독일이 정말 어떤 한 가장이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서 보따리 맞습니다. 돈을 들고 가는 예. 그런 모습도 이렇게 만화에서 담기기도 했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어땠을까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아시아 쪽에서도 그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었는데 사실 일본은 전승국이었어요, 1차 대전. 맞아요. 근데 별로 전쟁에 나가서 산 것도 없는데 그 우리나라를 이미 차지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독일이 당시 이제 가지고 있었던 만주 지역의 이권도 다 가져가면서 비교적 여유가 있었나 봐요. 그렇게 해서 20년대를 좀 여유 있게 그렇게 일본이 가나 싶었는데 이제 대공황의 여파가 일본에도 밀어닥친 거죠. 이거는 뭐 멀리 볼 것도 없이 일본의 식민지였던 이 조선의 원산에서도 원산 총파업이라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노동자 총파업이 일어난 것도 그 여파였었고 그러니까 일본은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보다는 좀 경제적인 지반이 약한 상태에서 좀 이제 평화와 번영을 누리다가 그런 사태가 닥쳐오니까 이거를 이제 그 체제, 민주주의 체제로는 견딜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본의 엘리트들은 안 되겠다. 이 민주적 방식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도 여기서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 그 활로를 중국 쪽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네. 일단 이 방향을 잡았어요. 그래서 1931년에 만주를 침략을 하죠.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그 전체주의 또는 파시즘이라는 거는 원래 서양 쪽에서 이제 원조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파시즘의 등장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네. 사실은 그 나치즘이 나오지만 히틀러의 선배라 스승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베니토 무솔리니였습니다. 베니토 무솔리니는 원래는 사회주의자였지만 전쟁을 겪으면서 입장을 바꿔서 국가주의자 네. 그리고 이제 극우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이념을 가지게 되는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의 그 상황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영향이 이탈리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를 크게 보면 남부 이탈리아와 북부 이탈리아가 있는데 남부 이탈리아에서는 지주와 그 소장농 간의 갈등이 심했고 북부 이탈리아에서는 공장주와 노동자 계급의 그 갈등이 심했는데 네. 이런 움직임에 가장 큰 위협감을 느낀 계층이 역시 남부 이탈리아에서는 지주 계급일 것이고 북부에서는 이제 자본가 계급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귀족 계급이라든지 자본가 계급이 이런 그 소장농과 노동자 계급의 그 진출, 그다음에 세력 과시를 막아줄 수만 있다면 어떤 세력이라도 도와주고 원조해주고 키워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전통적인 지배 계급과 그 부르주아지 계급의 지원을 받은 인물이 바로 베니토 무솔리니였던 것입니다. 권위, 그 다음에 권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혼란을 없애고 질서를 잡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파시즘이 나왔고 이 파시즘이 독일로 이식돼서 그 다음에 인종주의가 가미되면서 나타났던 체제가 바로 나치즘 체제였다는 얘기죠. 자, 무솔리니에 이어서 이제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전체주의 시대에 막이 올랐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워낙에 정말 굉장한 정말 그 역사의 판도를 바꿔놓은 그런 인물이어서 그런지 분석이 많아요. 이 히틀러가 네.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에 대한 분석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예, 저도 사실 굉장히 궁금한 인물이고 네. 살아있으면 한번 만나보고 싶은 사람인데 네. 이거 1차 세계대전의 참전 용사였습니다.
사람이 정권을 잡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에 옮기는데 그게 그 유명한 1923년의 독일 비어홀 맥주홀 그 폭동 사건이거든요. 그 후에 미넨의 군 당국이나 그런 쪽이 그 히틀러하고 협력하는 것을 거부를 하죠. 이러면서 그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만 히틀러는 끝까지 그건 나 혼자 한 일이라고 혼자 이렇게 그것을 이제 책임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끝까지 리더십을 지키는 데 성공했고, 그리고 히틀러가 이때 감옥에 들어가지고 쓴 게 그 유명한 나의 투쟁. 대중을 어떻게 이제 동원하고 조직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이걸 명제라고 해야 될지 뭐 하여간 역사에 남을 네. 굉장히 영향력이 강했던 그런 저서를 쓴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는 네. 철저하게 그 자기가 만든 그 나치 당을 선거를 위한 당으로 네. 그리고 대중 선동과 선전을 위한 당으로 만들게 되고 그 선거에 임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공황 때문에 경제가 이제 피폐해지고 거의 무너지게 됐었는데 이때 수많은 그 실업자가 나오게 되죠. 이런 대중의 불만을 얻게 되고 거기다가 이런 대중의 그 불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유대인이다 라는 그 희생양을 만들어서 유대인이 음모를 꾸미고 독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경제를 망가뜨렸다라고 하면은 너무너무 쉽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대중이 확 그쪽으로 쏠리게 된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1932년에, 33년에 집권을 하게 되고요. 네. 아주, 그러니까 10명 채 안 되는 10명을 약간 넘는 그런 군소정당에서 대공황을 거치게 되면서 네. 원내 제1당, 2당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경제 부흥에는 굉장히 그 어떤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경제를 맞습니다. 많이 살렸죠. 예, 예. 그 전까지 그 자본주의 이론에 따르면 네. 그 국가는 절대로 그 기업 활동에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국가의 영향이 참 미미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히틀러는 집권하게 되면서 국가가 나서서 그러니까 토목 사업을 일으키고 군대를 키워 나가면서 그 경제를 활성화하죠. 그 숱한 실업자를 불과 3년 만에 네. 거의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독일 국민들에게 나오는 탄성이 우리나라로 바꿔 말하자면 성군남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록 독재자이지만 네. 경제를 일으켜서 실업을 없앴기 때문에 저 사람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위기가 독일 전역에 퍼지게 되고 또 히틀러에 맞서 싸우는 일부 세력들은 점점 입지가 축소되면서 소수파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그 소중한 목숨들을 앗아가면 전쟁광 이렇게도 부르지만 네. 또 실제로는 좀 약간 검소하고 그런 면도 좀 있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네. 그 개인 생활을 그 보면요. 그 사실 최근에 그 다운폴이라는 제목으로 출시된 영화가 있습니다. 네, 문터강이라고 해서 네. 이제 전쟁 막 일주일간의 그 히틀러를 다룬 것인데 Wie fragen Sie sich heißen? Ich heiße Traudel Holmes, ich komme aus München. Eine Münchnerin. Das probieren wir gleich nochmal. 그것은 그 히틀러 옆에서 3년 동안 그 비서로 있었던 트라우들 융예라고 하는 한 그 평범한 독일 여성의 그 회고록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네. 그 트라우들 융예가 그 회고하는 히틀러의 모습은 상당히 상냥하고 다정스럽고 네. 아이를 좋아하고 개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채식주의였습니다. 물론 그 철학에 따른 채식주는 아니었고 소화불량 때문에 네.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채식을 네. 하게 되는 네. 상황이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아주 그 호전적인 인물과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 에바 브라운과의 관계도 상당히 그 순애보적인 측면이 있어요.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에바 브라운과의 어떤 사랑을 갈구하고 그 순애보를 나누게 되고요. 하지만은 이상하게도 유대인에 관해서는 집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유럽 그 역사에 전반적으로 유대인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그 성향이 있었지만은 이것이 히틀러란 인물에게서는 아주 극단화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네. 모든 만악의 근원은 유대인이고 유대인만 없애면은 모든 악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요즘 생각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 사고방식인데 그런 사고방식이 히틀러에게 응축되고 순수하게 나타났던 것이죠. 두 분 선생님은 좀 아마 기분 나쁘게 들으실 텐데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중을 이제 설득하는 방법에 관해서 대중은 여자와 같다. 여자처럼 자신을 강력하게 지배해줄 지도자를 원한다. 안 그래요? 네, 당연히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은 약한 남자보다는 강한 남자한테 끌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철학과 이 방법론을 가지고 대중들에게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 괴벨스하고도 그렇게 이제 짝을 이루면서 대중들을 선동을 하면서 그죠 이기면 된다. 라는 그런 철학의 기초에서 이제 괴벨스하고 그렇게 했다는데 괴벨스가 어떤 인물이고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선동에 능했는지를 좀 알고 싶네요. 참 똑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박사학위를 따서 괴벨스 박사라고 불리듯이 처음에는 히틀러와 그 정적, 그러니까 같은 당내에서 반대 입장에 서 있던 그 경쟁 관계였는데 히틀러와 접하게 되면서 이 인물이야말로 독일 국민의 구세주라고 하는 확신을 굳히게 되고 철저한 어떤 그 충성을 바치게 되죠. 대중 선전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현대의 흐름을 가장 적확히 짚어내고 그 부분을 정책으로 해서 수행하는데 귀재라는 그 평을 들을 정도로 상당히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저희가 여기서 유념해야 될 점은 만약에 1930년대 나치 집권기에 괴벨스가 만든 라디오 프로그램이라든지 영화를 보게 되면은 마치 아주 요즘 북한 방송에서 볼 수 있듯이 우상화라든지 아니 딱딱한 정치 선전만 할 것 같은데 참으로 재밌는 사실은 다 사랑 얘기입니다. 사랑 얘기, 그다음에 멜로드라마 이런 쪽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딱한 정치 선전 영화보다는 달달하고 달콤한 사랑 얘기 쪽으로 그 포인트를 맞춘 것이죠. 이것이 상당히 통했습니다. 나치 선전과 되게 밀접한 것이 또 영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뭐 유명한 감독이 레니 리펜슈탈 감독인데 히틀러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영화도 만들었다고 다큐멘터리 영화죠. 그 레니 리펜슈탈이라는 인물은 일단 겉모습을 보자면요, 정말 대리석 조각 같은 미모의 소유자. 그렇습니까? 예, 처음에는 무용수가 되려고 하다가 영화 배우가 됐죠. 그 당시 독일에서 유행했던 영화 산악 영화, 그러니까 산을 정복하는 과정을 담은 영화를 많이 찍었는데 히틀러도 레니 리펜슈탈을 만나면서 이 여성의 재능을 인정하고 나치 선전 영화의 제작을 의뢰하게 되죠. 히틀러가 지금 에스파냐 내전에도 관여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프랑코의 반란군에게 공군력을 제공한 인물도 바로 히틀러였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합법적인 공화정부를 지지하는 세력이 영국, 프랑스여야 되는데 영국, 프랑스는 히틀러의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개입을 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었고요. 하지만 무솔리니와 히틀러는 마음 놓고 개입을 해서 프랑코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하게 됐죠. 스페인 내전의 가장 큰 결과는 어떻게 보자면 같은 이념 속에서 경쟁자이자 서로 그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었던 무솔리니와 히틀러가 서로 손을 맞잡고 철저하게
협조하는 네. 그런 그 관계가 됐다는 것이죠. 그것을 두 사람은 추축이라고 불렀습니다. 추축.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그 연합군에 대항해 싸웠던 이탈리아와 그 독일의 어떤 동맹 관계를 추축 네. 관계, 추축국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여기에 또 하나의 힘을 실어준 것이 당시 아시아에서 이미 전쟁을 하고 있었던 일본이죠. 네. 예. 일본도 미국과 영국의 견제에 의해서 군비가 계속 군비 그 증강을 제재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일본도 이 이탈리아, 독일의 추축에 이제 가담을 합니다. 그래서 3대 강국의 추축국이 이제 형성이 되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독일은 아무도 자기를 이제 견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서히 뭐 이제 오스트리아로도 진공을 하고 체코도 건드리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는 스탈린과 맺은 독소 불가침 조약에 딱 근거를 해서 안심을 하고 폴란드를 침공을 합니다. 네. 이 폴란드는 소련하고 이제 붙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안심하고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됩니다. (1940년 6월에) 드디어 그 히틀러가 작정을 하고 프랑스를 침공하게 되죠. 그 흔히 하는 말로 여러분 마지노선이라는 말씀을 네, 마지노선. 당연히 그 프랑스도 독일의 어떤 침략 그 야욕을 알아채고 그 사이에 이제 국경선에 요새화된 진지를 만들고 이 진지의 북방비의 거의 대부분을 쏟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도저히 독일이 뚫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경험은 사실은 1차 세계대전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기동전이 아니라 진지전, 고정된 전선을 통해서 싸운다고 하는 개념을 해서 이 선만 강화하면 이긴다고 봤었는데 히틀러는 상당히 그 영민한 그 장군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요것을 우회하죠. 그러니까 벨기에 쪽에 그 아르덴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워낙 그 수풀이 그러니까 그 산림이 빽빽해서 도저히 그 탱크가 지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프랑스군이 그걸 방비를 하지 않는데 히틀러는 무대포 정신으로 이곳에 기갑부대를 투입해서 실제로 그 부분을 관통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노선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고요. 기습 공격을 당한 프랑스가 저항을 하지만은 워낙 강력한 기세로 밀고 들어오는 독일군의 기세에 밀려서 항전다운 항전을 못하고 항복을 하게 되죠. 가장 강력한 육군 국가였던 프랑스가 한 단숨에 무너지게 되면서 독일의 어떤 패권이 형성이 되고 사실은 1941년이 되면은 유럽에서 독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나라 그리고 독일에게 저항하는 나라는 저 서쪽 끝에 영국 그리고 동쪽에 있는 러시아 이 두 나라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또 미국도 참전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또 태평양 저쪽에 있는 이제 일본은 중일 전쟁에서 이기면서 이제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저는 사실 진주만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더 익숙한데 1941년 12월 7일 그 일요일 그 평화로운 날 전격적으로 미국 진주만에 이제 공격을 하게 되죠.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이 전 세계전으로 이제 확산된 계기가 이제 이 진주만 공습이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그 2차 대전의 의미를 조금 정리를 해본다면 식민제국의 몰락 그리고 식민지를 가지지 않은 그런 나라가 전쟁 중간과 전후 국제사회에서 주역으로 떠오르는 이런 변화가 일어난 계기가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인류에게 엄청난 상처와 많은 상흔을 남긴 1차 세계대전, 그 상처가 치유되기도 전에 또 한 번 인류는 그야말로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2차 세계대전이라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전체주의와 2차 세계대전 다음 이 시간에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노르망디 작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서부전선의 그 분수령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독일이 치명타를 입고 기우뚱하게 되는데
재판장에서 유죄를 인정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만이 내가 왜 유죄냐라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1000년 동안 지속되리라고 하는 의미에서 묻었던 천년제국, 독일의 제3제국이 가장 허망한 최후를 마치게 된 것이죠. 네.